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태평천하의 15장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은 지난 수업 영상에서 다뤘었던 부분이죠. 그 부분을 보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 오시면 오늘의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5장이 교과서에 수록된 경우가 많기도 하고 주제의식이 잘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15장의 내용은 꼼꼼하게 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천하는 193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한 집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그린 소설입니다. 실제로 작품을 읽어보면 한 집안에서 이틀, 시간으로 따지자면 거의 만 하루 남짓한 시간에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요, 중편 소설이에요. 장편보다는 짧기는 하지만 단편 소설에 비해선 긴 거거든요. 근데 다루고 있는 시간의 범위가 이틀, 만 하루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이 그만큼 장면이나 인물의 심리, 인물의 생각, 상황 등을 굉장히 세세하게 묘사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러한 자세한 묘사를 통해 일제강점기 한 집안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려는 걸까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누었던 1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리면서 수업을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5장 망진 자는 호야니라.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죠. 이 말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독자의 경우는 15장의 제목을 보는 순간 내용을 대충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걸 모르더라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읽다 보면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고 해당 부분이 나오면 설명해 줄게요.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자기 부친 말대가리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광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라고 하죠. 아하, 소설 수업은 그냥 읽으면 지루한 것 같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읽으면 오글거리고 어설프지만 그냥 선생님 아들들에게 책 읽어줄 때 하는 것처럼 읽을게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윤직원 영감은요. 그가 어렸을 때 즉 윤두꺼비 시절, 소시적 하면 어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윤두꺼비 시절에 라고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꺼비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나요? 개구리는 조금 귀엽기라도 하지만 두꺼비는 아무리 생각해도 귀엽게 보긴 좀 어렵죠. 뭔가 우툴두툴. 윤직원 영감의 욕심과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것 같은 모습의 두꺼비. 아무래도 작가가 윤직원 영감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보니 이런 동물에 비유했겠죠. 이것은 그의 부친인 윤용규에게도 예외 없습니다. 부친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대가리 윤용규라고 하죠. 그냥 말의 머리라고 했다면 좀 멋진 말의 머리를 혹시라도 떠올릴지 모르는데 그렇게 할까봐 걱정이 됐는지 말대가리라고 하면서 비속어를 사용해요. 부친은 아버지잖아요. 보통 아버지 하면 높임의 대상일 수 있는데 그 대상에게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우스운 이미지를 좀 부여합니다. 부정적 인물들을 지금 동물에 비유하는 거죠. 두꺼비라든지 말대가리라든지 또 두꺼비는 비속어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두꺼비는 비속어는 아니지만 말대가리는 비속어죠. 그러면서 둘 다 지금 동물의 비유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에 비유하고 조금 천박한 별명이죠. 우리 누군가를 어머 넌 나의 꽃사슴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건 천박한 별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야 너는 두꺼비 같아 뭐 말대가리 같아 하면 좀 천박한 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인물을 소개할 때 두꺼비야 아니면 뭐 말대가리야 라고 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가 조금 드러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가 어때 보여요? 긍정적이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대상들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독자들님, 저는 이 대상들이 참 싫어요. 독자님들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봐주세요. 하고 알려주는 것이랄까요? 그럼으로써 독자들은 그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두꺼비 같다고 하고 말대가리라고 하는데 좋게 봐주기 어렵잖아요. 같이 비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인물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속성을 좀 풍자하고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물의 부정적 속성을 풍자하고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걸 희화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작가의 의도가 잘 달성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얻어지는 특징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얻어지는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개미라고 얘기합니다. 좀 가치가 있고 괜찮다, 존중받아야 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죠. 나이도 지긋하고 한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해당되는 대상들이니까 가치 있는 대상으로 존중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대상들을 추락시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웃음을 유발할 때 이런 것을 골개미를 드러낸다, 골개미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보면 윤직원은 아버지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죽은 시체 옆에서 세상을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부분은 윤직원의 트라우마를 설명할 때 이미 언급한 내용이었죠. 구한말에서 개화기 시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외세의 억압과 개화의 물결에 의해 급변하던 시기였고 이러한 시기에 윤직원 부자처럼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극도의 가난으로 인해 화적대로, 그러니까 도둑들인 거죠. 화적대로 전락한 이들도 있었던 혼란의 시기였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민중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놈의 세상은 망해도 된다고, 우리만 빼놓고 망해도 된다 라고 하고 있으니 윤직원은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윤직원의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통해서 윤직원은 어떤 인물인 것이 드러나느냐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윤직원의 말을 전하는 서술자의 말투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뭐뭐라고 얘기한 윤직원의 말을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 학생들 보면 선생님 저 어제 태평천하 읽었다요? 하는 요상한 높임법을 구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하고는 다른 겁니다. 요즘 학생들이 하는 말은 이미 반말로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종결 표현을 써버리고 거기에 상대를 높여주는 척요를 붙이는 것이라서 사실은 선생님에게 쓰기엔 잘못된 표현인 거죠.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채만식이 쓰는 있겠다요 라는 말은 판소리의 창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넬 때 쓰는 뭐뭐 하겠다요, 뭐뭐 합니다, 비읍니다, 이런 거 이제 사용하는 이런 거죠. 뭐뭐 합니다, 입니다, 씁니다 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비읍니다 라고 하는 방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쓰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록 소설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판소리처럼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자리에서 소통을 하면서 말을 건네듯이 하는 그 판소리의 말하기를 빌려다 쓰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을 건네는 방식, 전통적인 측면에서는 판소리의 말하기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어떤 효과라고 본다면
서술자와 독자 사이가 좀 심리적으로 가까운 것 같은 느낌, 이런 걸 주죠. 서술자, 독자의 거리를 좁히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친밀해서 이렇게 가깝게 뭐뭐 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냥 평소에 우리가 읽는 소설이나 글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건조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보통의 현대소설식으로 쓰여졌다면 윤직원은 뭐뭐뭐뭐라고 부르짖은 적이 있다 하고 서술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을 건네듯이 지금 경어체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경어체. 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독자를 조금 더 배려한 느낌이 들고 그리하여서 우리도 서술자에게 좀 친밀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얘가 나에게 뭔가 좀 존댓말하고 배려하고 친한 척하는 그런 말을 쓰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서술자의 편에 더 가까이 서게 되면서 그의 말에 집중하겠죠. 또한 이러한 경어체의 말하기는 대상에 대한 조롱 또는 풍자의 효과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조롱, 풍자의 의도를 더 강하게 표현되는 거죠. 선생님이 만약에 지각한 학생에게 아이고 또 늦으셨어요. 집이 저 달나라에라도 있으신가 봐요. 뭐 이렇게 말하면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쁠 것 같죠. 어쨌든 이렇게 경어체를 사용하면서 얘기하면 조롱이나 풍자의 대상에게 하는 경우 그 조롱과 풍자의 정도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것을 잘 구사하는 게 채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그런데 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 지금 보면 분명히 작품 바깥의 서술자가 작품 전반을 꿰뚫어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어쩌고 하면서 시작을 했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인 것 같은데 여기 나라는 말이 나와요. 이 나라는 존재는 이 맥락상 윤직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뭔가요? 시점이 이동한 건가요? 1인칭 시점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선 그냥 부정적 인물인 윤직원을 주인공으로 삼고 그에게 좀 초점에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 정도로 나라고 나타난 거지 이것만 가지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어서 보면요. 앞서 저주를 퍼부은 윤직원의 말을 격분된 저주,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라고 했는데요. 격분된 저주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웅장한 투쟁, 이라는 말은 좀 공감이 되나요? 윤직원의 말은 웅장하기는커녕 옹졸하고 좀스러운 선언이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상황과 반대되는 표현을 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우리가 반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으로써 비웃고 조롱하려는 서술자의 의도가 잘 드러납니다. 반어를 쓸 때 선생님이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지각한 친구에게 아이고 참 일찍 또 온다 라고 얘기하면 문장에는 문법상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게 비웃음의 의도를 전달하면서 상황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일찍 온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어떤 조롱이나 비판의 의도를 강화한다고 흔히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웅장하지 않은데 웅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윤직원에 대한 비웃음이나 조롱, 비판 이런 것을 강화시키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대상을 풍자하는 풍자적인 면을 잘 보여주는 것 이게 이 부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만 빼놓고 망하라고 한 윤직원의 저주가 통했는지 조선은 일본의 주권을 빼앗겨서 민중들의 삶은 힘겨워졌고 그것과 상관없이 윤직원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으니 과연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좀 판단이 들어간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저떻게 한 것은 승리다 라고 하면서 판정을 내려준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어떤 평가를 내려주는 것, 뭐라고 이야기하죠?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하죠.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이건 주로 고전소설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요. 고전소설의 경우에는 판소리로 인기를 끌다가 소설로 정착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판소리에서 창자, 즉 이제 노래하고 말하는 사람이 앞에 앉아있는 청중을 향해 전체적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주는 논평의 방식을 좀 일부 사용했었는데 그런 게 여기에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소리의 특징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소설인 채만식의 소설에도 이런 판소리의 표현 방식이 자주 드러납니다. 책을 통해서 독자들을 만나긴 하지만 마치 독자들에게 직접 말하는 것 같은 현장감, 그리고 친밀하게 뭔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친밀감 등의 효과, 그리고 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풍자의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죠. 여기서도 역시 보면요.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겉으로는 이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겉으로는 승리를 했겠다요 하면서 승리했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치켜 세우고 있어요. 치켜 세우고 있지만 소설을 제대로 읽은 독자라면 윤직원 영감의 삶을 결코 승리한 삶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의 삶을 비웃기 위한 의도가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비웃기의 태도가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반어적인 표현을 썼다라고 볼 수 있죠.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하고 연결 지어보자면 반어적인 표현을 썼구나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뭐 승리를 했겠다요 하고 이제 얘기한 부분 뒤에 그런데 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뭔가 승리를 했겠다라는 말이 승리를 했겠다는 그 지금의 상황이 뒤집어질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내가 짝사랑하던 아이가 버스 정류장에 있더라. 나 진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갔어. 그런데 그 애가 코딱지를 파고 있지 뭐야. 이러면서 그런데 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 좀 그 상황을 뒤엎을 수 있는 말이 뒤에 펼쳐질 때 그런데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런데라는 말을 통해 상황이 반전될 것임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뺄게요. 여기다 빼서 적자면 상황의 반전을 암시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정말 반전이 되는지 아니면 아닌지 한번 보자면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넌방 고씨만 빼놓고 이 고씨는 윤직원 영감의 며느리예요. 이제 윤직원 영감이 72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라고 하지만 나이가 굉장히 많고요. 그 아래로 서울아씨, 태식이, 뒤채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러니까 종수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종수가 지금 윤직원 영감과 어떤 관계였는지 기억해요? 저번 시간 영상에서 보면 손자에 해당이 되죠.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옹위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앉았습니다. 방금 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여기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밖에서 살고 있는 종수가 윤직원 영감이 사는 집으로 찾아와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서울아씨나 태식이나 식구들이 이제 종수가 찾아왔으니까 종수를 맞이하고 지금 이 한 방에 같이 모여 앉은 장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너 경손애비 부디 정신 차리라. 윤직원 영감이 종수더러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 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애비지요. 윤직원이 경손애비라고 말한 것에 대한 평가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죠. 그 행동이 점잖다,
상대를 배려해서 점잖게 했다는 말. 그래서 이 부분도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 윤직원이라는 인물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점잖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이 부분만 보면 윤직원이 상대방을 꽤나 배려하는 사람 같지만 뒷부분을 보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 이어도 네 아우 종하기만 못이여. 네 아우 종하기만 못이여. 지금 종수와 종하기는 형제지간인데 노골적으로 안식구, 즉 아내가 있는 자리라 뭐 배려해주는 인물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종수의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 종수 너는 동생만 못이여 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비교하고 있잖아요. 이건 손자 종수의 체면을 살려주는 게 결코 아니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윤직원을 지금 작가는 겉으로는 치켜 세워주지만 점잖다라고 하면서 치켜 세워주지만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속으로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좀 나쁜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웃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상황과 달리 또는 속마음과 달리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반어적 표현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종아기는 그놈이 재주도 있고 작실히여서 너처럼 허랑하지도 않고 뭐 아무렇게나 뭐 함부로 살거나 하지 않고 그럴 뿐더러 내년 내후년이면은 대학교를 졸업하잖냐. 내후년이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수는 네 라고 이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응 그래. 내후년이면은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와서 3년이나 다직 4년만 찌들어 나면은 그러니까 3, 4년 정도 대학 졸업하고 3, 4년 정도 있으면 그놈이 이제 종학이 얘기하는 거죠. 그놈은 지가 목적헌 요새 그 목적이라는 소리 잘 쓰더구나. 응? 목적한 경부가 돼야 갖고서 경부하면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다. 응 알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계속 쏘아붙이고 있으니까 종수가 기분이 좋을 리는 없지만 그 상황에서 그냥 네 하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께로 너도 정신을 바싹 체리 갖고서 계속 속사포처럼 지금 잔소리를 해대고 있어요. 어서 군수가 돼야 않겠나. 지금 군수가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죠. 아 동생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디 형놈은 겨우 군석이라 댕기고 있담. 남 부끄러워서 어쩔 티여. 부끄러움도 자극하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글씨 군수 되고 경찰서장 되고 하면은 느덜 좋고 느덜 호강이지. 뭐 그 호강 날 주냐? 그 호강 날 주죠. 나 그 호강 누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군수와 경찰서장, 일제강점기에 꽤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자리에 손자들을 콕콕 박아 넣음으로써 자기 재산에 어떤 위협이 절대 찾아오지 않는 태평전화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 욕망, 바람, 여기 이제 드러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등아등 잔소리를 하는 것도 다 너덜 위해서지. 나는 팔이 족통만치도 상관없어야. 그러니까 팔이 뭐 다리만큼. 그러니까 팔의 어떤 찌끄레기 같은 조그만 그 크기만큼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진짜 티 클 만큼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아듣냐? 하면서 막 약간 호통하듯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손자들을 위하는 척 너희들에게 호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말투 자체는 굉장히 막 윽박을 지르면서 야단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손자를 위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손자를 위하는 척 하지만 이 말하는 어투를 보면 윽박을 지르고 있어요. 막 야단을 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 이 속에는 사실은 윤직원 스스로를 위하는 강렬한 바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윤직원의 욕망, 이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손자들을 어떻게든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윤직원의 욕망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손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손자들을 뭐 군수나 경찰서장을 만들게 함으로써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윤직원의 욕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된 모습을 통해서 이 작가는 이것 봐,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온갖 욕심을 다 챙기고 있어 라고 하는 윤직원이라는 인물의 인물됨에 대한 비판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풍자적인 말하기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놈 종아기는 참말로 쓰겄어. 그래서 종아기를 막 두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수는 귀에 막 피딱지 앉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아기라는 인물은 윤직원에게는 굉장히 기대주, 희망을 거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직원의 어떤 희망, 뭐 보람이라고도 볼 수 있죠. 뒤에 보면 이제 좀 더 잘 느껴지는데 그놈이 어려서 버텀도 그러니까 워낙에 나를 사별하게 따르고 특별히 따르고 재주도 있고 착실하고 커서도 내 말 잘 듣고 내가 그놈 하나는 꼭 믿는다 꼭 믿어 라고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기대주라고 볼 수 있어요. 기대를 거는 인물 이게 윤종학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작년 올로 들어서 그놈이 돈을 어찌 좀 그러니까 해프게 쓰기는 허넌가 부더라마는 그것도 허기사 내게다 대먼을 안 쓰는 심이지. 그러니까 종수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막 쓰고 막 서류 위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적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비교하기를 하고 있죠. 사내 자식이 너처럼 허랑하지만 않고서 말고서 제 줏대만 싫어할 양이면 그러니까 줏대를 잘 지킬 양이면 돈을 좀 써도 괜찮은 법이요. 같이 돈을 써도 종아기가 돈 쓰는 건 괜찮은데 종수가 돈 쓰는 건 안 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도 500원 꼭 쓸 띠가 있다고 편지했길래 두 말 않고 보내주었다. 종수한테는 안 주면서 종아기는 내가 편애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굉장히 홍보하죠. 뭐, 선생님이 종수라면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종수의 삶이 뭐 바람직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마침 이때 마당에서 햄햄 하는 점잖은 밭은 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주사가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에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창식이 윤주사의 경우는 윤종학 그리고 윤종수의 아버지이자 그리고 윤직원의 아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원래는 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창식이 윤주사도 굉장히 허랑방탕한 생활을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윤직원과 지금 따로 지내던 중이었던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이 윤직원의 집에 왔다고 하죠? 전보 때문에 왔다고 하죠. 이 전보라는 것이 이 소설 내에서 조금 기능하는 바가 있는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간밤 동경에서 온 전보라고 얘기했죠. 이 소설의 배경은 조선이잖아요. 공간적으로 봤을 때 이 인물들이 지금 대화를 하고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 그러면 동경에서의 소식은 접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거기서의 소식을 전해주는 도구가 바로 전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보를 조금 정리해 주자면 외부 소식을 전달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설에서 잘 나오는 건데요. 이런 도구들은 뭐 어디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소식을 알려주거나 편지나 전보 뭐 이런 것들 외부에서 누군가가 와서 소식을 전달해 주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극적인 장면 내에서는 인물들이 다 접할 수 없는 정보를 누군가가 전달해 주죠. 근데 그 정보로 인해서 내용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도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동경이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촉이 딱 와주면 좋은데 저번 시간에 1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할 때 종학이라고 하는 좀 바람직한 인물이 동경에서 유학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보는 누구의 소식일 가능성이 클까요? 종학이에 관련된 소식일 가능성이 크죠. 어쨌든 내용을 볼게요. 윤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서는 아들 종수더러
언제 왔느냐고 심상이 아른 체를 하면서 역시 토방으로 내려서는 두 며느리의 삼가로운 무언의 인사와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장면만 생각해주면 돼요. 지금 윤주사가 윤직원의 집으로 왔는데 마침 여기에 지금 종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언제 왔냐? 하고 아들에게 그냥 아는 체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가 그렇게 여기도 막 돈독한 아들, 아버지 사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며느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의 인사, 목례 같은 걸 했겠죠. 말은 없이. 그 인사를 받으면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 누이 동생 서울아 씨의 입 인사. 입으로만 인사하니까 오셨어요. 이 정도겠죠. 그래서 그 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친 윤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서 이것도 굉장히 예를 갖추는 모습은 아니에요. 드라마로 만약에 묘사가 된다면 그냥 누군가가 어른이 왔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인사는 하지만 굉장히 어머 아버지 오셨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하는 살가운 장면은 절대 아니죠. 들어와서 아들 종수한테 한 자리 절과 이복 동생 태식이한테 경례를 받은 후 비로소 한 옆에 꿇어 앉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윤주사가 들어온 장면이 묘사됐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윤직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아들이 부르지 않으면 못 오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오면 원래 반가워야 되죠. 근데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라는 것은 아들이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온 것은 희한한 일이야. 완전 드문 일. 그러니까 그만큼 부자지간의 왕래가 진짜 없었다는 거죠.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이 이상하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집에 와도 아버지가 계시는 안방까지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네가 온 게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라고 얘기하죠. 이 소리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빈정거리는 의도. 자기 자식이 왔는데. 왜냐하면 아들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평소에 오지도 않다가 왜 온 거야? 하는 그런 느낌. 아들이 못마땅한 그런 심리가 여기서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못마땅함. 그래서 한마디 더 퍼부어요. 못하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그러니까 이 말에도 역시 뭐하러 오는 거야? 너 돈 때문에 오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이유는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는 사이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자식에 대한 빈정거림. 그러니까 심리상 못마땅한 마음.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너 돈 때문에 오는 거냐 하는 조금 적대감. 아들에 대한 호의가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가족의 어떤 관계, 부자지간이 드러납니다. 굉장히 소원하고. 소원하다는 건 굉장히 어색하고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소원하고 왜곡된. 왜곡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곡된 가족관계가 드러나죠. 보통의 가족은 이렇지 않잖아요. 명절에 어쩌다 잠깐만 보더라도 너무 반가워야 되는 게 보통 우리의 가족일 텐데 그렇지 않은 가족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소원하고 왜곡된 가족관계가 드러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시시콜콜 대답도 안 해요. 그냥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하고 윤주사가 대답하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막 이렇게 난리를 치건 말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글쓴이의 판단을 보여주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이건 작가의 생각인 거죠. 이 상황에서 원래 진짜 아버지는 윤직원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자식을 보자마자 막 굉장히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뭐 타러 오냐 하면서 빈정거리는 게 어른스럽지 않아. 근데 오히려 지금 윤주사는 동경에서 전보가 왔는데요 하고 얌전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격이 뒤바뀐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윤주사가 어른스럽다고 두둔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그만큼 좀 윤직원 영감이 좀 체면을 차리지 못하거나 어른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됨됨이를 드러내는 거죠. 윤직원 영감은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 같아라는 판단, 이 성격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 부분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윤직원이라는 인물을 풍자하고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72세의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경망스러운 어린아들 같을 정도로 굉장히 조금 어린 행동을 보인다. 유치한 행동을 보인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윤직원이 동경서? 전보? 라고 하죠. 전보라는 것은 굉장히 급한 일이 있을 때 지금은 뭐 전화기도 있고 뭐 의사소통을 하거나 뭐 그럴 만한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SNS로 그냥 얘기하면 바로바로 소통이 되니까. 근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뭐 결혼식이라든지 경조사 같은 일이 있으면요. 전보로 띠띠띠띠띠띠띠 뭐 이런 식으로 부산에서 전보를 쳐요. 뭐 어떤 송신 장치를 통해서. 그게 뭐 서울에 있는 어떤 우체국이나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신호가 온 게 글자로 복원이 되면서 문자로 찍히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전보라고 하는데 굉장히 긴 말은 찍을 수 없어요. 그냥 굉장히 짤막하게. 그러니까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 보내는 게 전보인 거죠. 그러니까 뭐지? 라고 이제 궁금할 거예요.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라고 얘기하죠. 종학이 놈은 어떤 놈이에요? 윤직원의 기대주잖아요. 근데 경시청 하면 경찰서인데 거기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기대주, 바람직한 인물, 그런 인물이 경찰서에 잡혀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용이 조금 흐름이 많이 바뀌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보를 통해서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그런 사실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극적인 반전, 뒤집어 엎어지는 윤직원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이 뒤엎어지는 장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기대가 무너지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걸 상징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말인 거죠. 잡혀갔다. 그래서 전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작품 내에서는 종아기가 잡혀갔다. 검거되었다. 그런 소식을 전하죠. 종학의 피검 소식을 전달합니다. 피라는 것은 어떤 행동에 피해를 입다, 당하다라는 거고 검은 검거, 그러니까 검거당했다는 소식을 전달하는 도구가 전보인 거고요. 사건 전개로 보자면 완전히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지금까지는 막 종수에게 넌 종아기만 못 튀어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다그치고 그러는 장면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봤을 때는 그랬던 기대주가 전혀 엉뚱한 상황에 맞닥뜨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극적인 반전이 유도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충격받은 거예요. 으엉 하죠. 지금 윤직원의 경우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꿍 하고 찢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다. 방구들은 그냥 여러분 방바닥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무리 꿍 하고 내려 찍어도 내려앉을까요? 정말 커다란 코끼리가 위에서부터 누가 진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떨어뜨려서 바닥에 꿍 하고 찌으면 혹시 방구들이 내려앉을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사람의 엉덩이를 통해서 방구들이 막 내려앉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윤직원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진짜 꿍 하고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할 만큼 굉장히 충격감을 느꼈다는 걸 표현하는 거겠죠. 이 부분이 아이고 그 사람 넘어지는데 방구들 내려앉는 줄 알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 너무 아프겠다 하고 걱정하기보단 에이 오바한다 하면서 그냥 조금 웃어넘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윤직원이 분명히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건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딱하다 안 됐다 이런 느낌보단 좀 우스꽝스럽다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우스꽝스러운 모습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사실 굉장히 오버하는 거잖아요. 이럴 리가 없는데 보통 인간의 엉덩이로는 그러니까 과장을 통한 웃음 유발, 과장을 통한 해학의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윤직원이 충격받은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본 모여서 있는 온 식구가 제가끔 정도에 따라 사람들마다 엄청 깜짝 놀란 사람도 있고 조금 깜짝 놀란 사람도 있지만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가족도 모두 놀랐다고 합니다.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몽치, 그러니까 망치 같은 걸로 뒤통수를 띵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서 너무 충격받으며 이렇죠.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아니 다른 인물도 아니고 지금 윤직원 영감의 러버 굉장히 그냥 아끼는 윤종학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윽고 이제 상황 파악이 됐어.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쪼글트리고 앉아요. 이 장면 보면은 뭔가
동물이 자기가 위기 상황에 모였을 때 막 쪼그리면서 캉 하는 막 그런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궁지에 몰렸을 때 막 이빨을 드러내면서 막 진짜 어떻게든 나 건드리면 안 돼 하는 동물 농장 같은 데서 잘 봤던 그런 장면이 여기 펼쳐지죠. 이게 누구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윤주검의 모습을 묘사한 거죠. 뭐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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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이런 것처럼 막 진짜 약간 짐승남 야성스러운 멋진 모습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윤주거는 그냥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는 좀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막 무섭기도 한데 그걸 감추면서 최후의 일격을 내가 어떻게든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날리려고 하는 동물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하는 동물의 모습인 거죠. 아니 내 재산 지켜줄 거의 마지막 기대줄 종아기? 이러면서 그거 웬 소리냐? 응? 그거 웬 소리야? 응? 하면서 막 지금 막 거의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놈 동무가 친 전보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전보는 아주 자세하게 묘사는 못하니까 그냥 잡혀갔다는 소식 정도죠. 윤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사실 간밤에 왔으니까 급한 소식이라서 간밤에 전달해야 되는데 귀찮았던 거야. 막 술 먹고. 그냥 그런 아버지인 거죠. 윤주사는. 이 윤종학에게. 어쨌든 윤주건 영감은 낚아채듯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그러니까 원래 일본어로 이제 적혀져 있는 거죠. 몰라봐. 그러니까 윤주건 영감은 일본어에도 사실 크게 관심은 없어요. 뭐 적극적으로 막 일본 좋아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재산 지켜주면 좋고 안 지켜주면 싫고 이런 사람인 거죠. 어쨌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이지요. 서사는 그냥 돈 많고 그런 사람들 집에서 일 봐주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이걸 번역해줬대요. 종합,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 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관계라니? 지금 보면은요 계속 무슨 단어가 나와요? 사상관계, 사상관계, 사상관계. 아니 사상관계 뭐지?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몰라도 해석이 돼요. 여기 보면은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하고 이 사상관계라는 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학이가 사회주의에 빠져서 무언가를 하다가 일본에서 잡힌 거죠. 사회주의라는 게 지금은요, 뭐 북한의 공산주의 이념 같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예전에 일제강점기 그 즈음이 이제 지나게 되면서 뭐 재산을 무상 뭐 다 일괄적으로 몰수한 다음에 무상 분배하는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모두 다 부유한 뭐 아니면 재산에 대해서는 다 평등해야 된다. 뭐 누구나 신분의 차이가 없고 동등하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사회주의 관점에서 연결된 그런 관점이라면요. 그러면 이거 지금 공산주의 이념이야? 종학이는 지금 뭐 북한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는 거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일제강점기 때는 일단 분단이 되기 이전이잖아요. 그 사회주의라고 하면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의 어떻게 균등 분배라고 해야 되나? 누구나 고르게 부를 갖고 있어야 되고 신분의 어떤 차이를 사실은 크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제강점기에는 사실 그냥 단순한 사상적인 차원에서 떠나서 어떤 의미를 지닌다라고 볼 수 있냐면요. 일제에 의해서 우리의 주권이 빼앗겼고 그들의 군합발을 짓밟히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었잖아요. 그리고 대다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친일을 했던 지주이거나 일본에서 온 일본인들이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나쁜 일본인이나 아니면 친일을 했던 그런 친일 지주의 어떤 재산이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골적인 뭐 독립운동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대한독립 만세 이거를 사회주의자들이 직접적으로 외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일본이 했던 그런 만행이나 우리의 것을 빼앗아갔던 것에 반기를 드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사회주의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사회주의에 참여를 하면 그때부터는 일본의 어떤 감시망에 들어오고 일본의 어떤 진짜 괴롭힘 이것을 집중적으로 당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사회주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인물이 주된 주인공으로서 이 작품에 태평천하라는 작품에 막 움직임을 가지면서 막 열심히 활동하고 자기 목소리 내는 것으로 그리기에는 이 채만식이라는 작가가 조금 겁이 나거나 좀 위험 부담이 있겠죠. 왜냐면 이 당시엔 검열도 굉장히 심했었고 한 명의 작가가 작품을 쓰게 되면 일본인들이 다 검열하고 자세히 지켜볼 테니까요. 그래서 이 작품에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인물이 사실은 종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전보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보가 갖고 있는 기능이라고 본다면 작품 전면에 등장시키기 어려운, 전면하면 작품의 그냥 전체적인 면에 등장시키기 어려운, 사상적으로 사실 이 당시에 어렵죠. 일제강점기니까 그런 인물을 좀 간접적으로 제시하죠. 사상관계다, 사회주의다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왜 작품 전면에 드러내기 어렵냐라고 한다면 사상범위니까. 여기서의 사상범은 뭐 사회주의자지만 일제에 맞서는 성격을 조금 갖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충격, 으엉 하죠.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내 사랑 종아기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하물에서 완전히 푹 꺼져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이건 더 크나큰 충격인 거야. 경시청에 잡혀간 것도 충격인데 잡혀간 이유가 일제에 맞서는 것, 즉 태평천하 같은 이 시절에 맞서는 것. 어찌 이럴 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여줬던 그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막 진짜 땅이 완전히 푹 꺼지는 것 같이 아찔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 드러나는 건 윤직원이 느꼈을 엄청난 절망감. 그러면서 땅이 막 꺼지는 것 같은 느낌. 나 완전 그냥 막 멸망하는 것 같아. 지구가 완전 멸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는 뭐 분노라든지 그럼 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뭐 두려움 이런 복합적인 괴로운 감정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그러나 그것은이라는 것은 윤직원이 받은 막 진짜 막 깊은 절망 이거겠죠. 결단코는 진짜 완전히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이죠.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종아기의 신상을, 그러니까 종아기가 큰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고문당하면 어떡하지? 끌려가면 어떡하지? 몸에 어떤 위기나 뭐 문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그 신상을 여겨서가, 그러니까 그런 걸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결단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충격감이 받은 것은 윤직원이 종아기 잘못되면 어떻게 내 사랑 종아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자기에게 뭔가 위험이 닥칠까봐. 여기 좀 더 정확히 나오는데 윤직원 영감은 시방 지금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어찌 다른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야.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 그 화적패, 그 지금 많이 돈을 갖고 있던 지주들의 재물을 빼앗아갔던 존재들이거든요. 그 불황당패가 100길, 1000길로 침노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침략해 들어오는 것보다 더 분화돼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으니까. 그리고 무서웠던 거야. 이거는 지금 나를 괴롭히던 게 불황당패였던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사회주의를 한다는 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빼앗기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힘든 일에 휩싸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공포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 막 땅이 꺼질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결단코 종아기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누가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윤직원의 성격이라고 본다면 손자도 다 필요 없어요. 자기의 재산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이기적인 인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소중해. 내가 최고로 중요한데 그걸 위협하다니 종아기 나빠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직원이 이제 생각할 때 또는 뭐 그 당시에 사회주의라는 것은 빈부의 격차를 부정하는 거니까 모든 이들이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야 된다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이 이념 자체가 그냥 불황당패 그 자체야.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학이. 그래서 여기서는 부자를 타도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나를 타도하자라는 건데 그것 자체도 굉장히 무서운 거고 여기에 빠져들게 되면 지금 나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했던 일제 강점기의 그런 상황도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야, 네 손자가 사회주의라며 하면서 윤직원을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가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호라고 누가 예언을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오랑캐라고 이제 생각해. 그래서 변방을 막으려 오랑캐가 침입할까봐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느닷없이 웬 진시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우리 15장 제목이 망진자는 호얀이라 였잖아요. 기억나요? 만약에 제목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작품을 보다 보면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그 망진자는 호얀이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나름의 해설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드러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전체적인 주제의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생각해 볼 거라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가 호라는 예언을 듣고 오랑캐가 쳐들어올까봐 만리장성을 진시황이 쌓았었어요.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가 호가 아니요. 즉 오랑캐가 아니라 그의 자식 호해. 그러니까 오랑캐에 의해서 망하지 않고 진나라가 그 자식 대에서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호해의 힘을 그러니까 여기서의 호는 오랑캐가 아닌 자식을 얘기했던 거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진시황이 죽고 나서 벌어진 일이죠.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이 말 왜 할까? 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진나라를 망할 자가 자기 자식이었다는 걸 아버지인 진시황을 못 봤어. 그러니까 그나마 그게 행복이야. 그러면 윤직원의 경우는 어떨까? 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죠. 진나라의 몰락 원인은 외부의 적인 오랑캐가 아니라 가족이었죠. 호해. 그런데 이거랑 약간 비슷할 수 있어요. 지금 윤직원 일가가 거의 망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낌새가 느껴지잖아요. 윤직원이나 윤직원의 일가, 그 가문이 지금 보면은 이 상황 그대로 가면 몰락할 수도 있거든요. 몰락의 원인은 가족 내부에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굳이 진나라의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그것과 조금 닮아있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그럼 윤직원 일가도 몰락하겠구나. 망하겠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예측하고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내용이고요. 그 몰락의 원인은 가족에게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누구겠어요? 이 맥락으로 보자면. 윤종학이겠죠. 윤종학이 지금 사회주의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윤종학 뿐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1장부터 14장까지 얘기를 해줬잖아요. 거기 보면은 다른 자식도 결코 훌륭하지 않아요. 재산을 더 불리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자식들이 아니라 재산을 싹싹싹 까먹는 데 굉장히 기여하는 게 여기서 뭐 윤주사 또는 윤종수였죠. 그러니까 종학이뿐만이 아니라 무능하고 타락한 종수 그리고 윤주사인 윤창식 이런 인물들도 다 몰락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종수나 창식이는 정말 무능하고 타락하다면 종학이의 경우는 좀 뛰어난 인물인 거엔 차이는 있죠. 어쨌든 이런 걸 보여주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제목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예측해 볼 수 있게끔 해준 거죠. 계속 보자면 사회주의라니 어떻게 사회주의를 할 수 있지 하면서 지금 약간 지금 멘붕에 빠진 게 지금 복원이 안 되고 있어요.
윤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하나 잡아먹을 듯이,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거의 그냥 짐승의 상태인 거죠.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합니다. 짐승의 울부짖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거의 짐승급으로 행동하는, 공격적이잖아요. 아무나 잡아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내 거를 지금 위협받는다는 상황에서 거의 그냥 본능에 이끌려서 정신 못 차리는 동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 자세의 동물로 묘사가 되면서 우리가 어머 윤직원 어떻게 불쌍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유 뭐 그런 욕심을 부리고 이런 식으로 또 막 오바하면서 막 지금 막 절규에 휩싸여 있네 라고 하면서 막 불쌍하기보다는 막 좀 비웃음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막 이렇게 막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막 잡아먹을 것처럼 이 72세 할아버지가 난리를 친단 말이야. 아유 딱하다 진짜 욕심 부리더니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풍자적인 웃음, 비웃음이 담겨져 있는 냉소적인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놈이 사회주의를 허다니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요 하면서 몇 번씩이나 계속 묻죠. 거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배긴 했어요. 보이긴 했는데 남 얘기하듯 하죠. 거의 뭐 자기 자식인데도 관심이 없는 윤창식의 말하기입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참말이구나. 그러면 참말이요. 하면서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막 땀이 배어 오릅니다. 식은땀이 막 나면서 진짜 오싹한 그런 심정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쳐죽일 놈이 깎아 죽여도 아깝질 않을 놈이 손자에게 지금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 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그냥 자기만 소중해. 손자 걱정 1도 없어요. 그놈이 경찰서장 하라님께로 생판 사회주의 하다가 냅다 경찰서에 잡혀? 이 오사 육시를 할 놈이. 얘 옛날에 굉장히 조금 끔찍하게 죽일 때 참수를 하는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건데 자기 손자를 이렇게 한대요. 그놈이 어디 그게 당한 거라고. 그러니까 해야 마땅한 것도 아닌데 지가 사회주의를 희어?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불황당패에 들어? 하면서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윤직원을 지금 경찰서장을 하기를 원했는데 종아기의 경우는 사회주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직원의 기대가 경찰서장이라면 기대에 어긋난 것. 이게 바로 지금 사회주의라고 보면 되겠죠. 거의 이제 기대가 무너진 상황.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거의 뭐 뒷박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막 화가 난 그런 상황을 막 보여주잖아요. 막 손자를 굉장히 끔찍하게 죽여도 괜찮을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부족해서 불황당패에 들었냐. 부자놈의 자식일 때 더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사실은 배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자놈의 자식이면은 다 그냥 누리고 살면 되는데 왜 그래? 하면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당시의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당시의 독자들이 생각하는 건 뭘까요? 이 당시의 독자나 시대, 그 당시의 시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잠깐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좋은데? 부자놈의 자식이 우리에게 뭔가를 나눠준다고 하면 부자님인데? 난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시대가 사실 바라는 것은 사회주의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회주의는 북한의 공산주의 이념 막 북한 쪽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뭔가 불평등하고 일본이 우리의 것을 모두 다 빼앗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좀 현실 개혁적인 색깔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거를 사실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직원이 하는 말을 보니까 즉 윤직원이 바라는 것 요거를 보니까 경찰서장을 원한대요. 뭐야? 경찰서장. 경찰서장은 당시에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 대상이었을까요? 공포스럽고 나에게 가까이 오면 혹시 내가 뭔가 빌미를 제공해서 잡혀가는 거 아니야? 막 부들부들하고 떨면서 우리를 억압하는 존재로 보통의 사람들은 진짜 공포의 대상으로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윤직원은 자기 손자 윤종학이 경찰서장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재산 지키고 내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들을 쳐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을 개혁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머무르고 내 재산 지키는 것, 이것만 소중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시대가 바라는 것과 윤직원이 바라는 것이 지금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바람직할 만하다고 생각할 윤종학을 굉장히 끔찍하게 막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윤직원 나쁘네, 윤직원이 나쁜 거지, 윤직원이 세상을 잘못 판단하고 있네 라고 이 당시의 독자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식의 내용을 통해서 작가는 역설적 상황에 대해 풍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선생님이 농무를 가르쳐 줄 때도 역설적 상황 뭐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역설적 표현은 아니에요. 표현 자체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이 윤직원이 전체적으로 말한 내용에서는 큰 논리적인 모순이나 이런 것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을 통해서 뭔가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은 있는 거죠. 현실의 경우는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현실 속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윤직원은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역설적 상황이라고도 얘기해요. 지금 시대가 바라는 건 사회를 개혁하는 것인데 윤직원의 경우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역설적 상황 인식, 잘못되게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풍자, 여기서의 풍자 대상은 윤직원이 되겠죠. 역설적인 상황 인식,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작가가 풍자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볼게요. 지금 너무나 완전히 굉장한 분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아이고 진짜 큰일 났나 어떡하지 하면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서 있거나 아니면 앉아있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다들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 윤직원이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오죽이나 하고 얘기하죠. 오죽이나 좋은 세상일까요? 아닐 것 같은데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하고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묘사는 계속 지금 동물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성난 황소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또 이제 동물에 비유한 거고요. 화적패가 있느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더냐. 고을의 수령들도 많이 수탈을 했었으니까 우리 조선시대 작품들 보면 그렇죠.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고 그러니까 도적놈들이 많이 빼앗아 갔다라는 얘기일 거고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는 다 지나가고 자기에게는 목숨이 파리 목숨 같았겠죠.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화적들에게 위협을 받았잖아요. 근데 파리 목숨 같은 시대가 지금 또 왔어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근데 자기에게는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자 보아라. 부하라 하면 보아라. 거리거리 순사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니까 뭐 경찰 같은 이들일 거고 보통의 백성들을 많이 잡아가거나 했던 그런 존재들일 거예요. 괴롭히고.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가 이루어지고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뭔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죠? 거리거리 순사가 있으면 보통의 백성들은 공포스럽거든요. 고을마다 공명정대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죠, 이 당시에는. 근데도 얘는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하면서 계속 좋은 세상 타령하고 있어요.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휘어서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 조선놈 보호해주니 일본 사람들이 우리 보호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하면은 계속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당시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윤직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응? 제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그건 윤직원의 세상만 그래요. 보통 대다수의 이 당시에 식민지 백성들의 삶은 안 그랬거든요.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 제목에 나왔던 태평천하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드러나는 거죠. 이런 태평천하의 부자놈이 태어나서는 그런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어째서 지가 세상 망쳐놓을 불황당패에 참여를 한단 말이여. 응 하면서 이제 계속 쏘아붙이듯이 계속 얘기합니다.
이 장면들은 지금 앞부분도 그랬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계속 윤직원의 생각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보여주죠.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아이고 윤직원 진짜 속상하겠다라고 하면서 두둔해주고 싶은, 편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지금 대사 굉장히 길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니 왜 이런 생각을 해? 이거 잘못된 생각인데?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지금 계속 보여줘요. 좋은 세상, 고마운 세상, 편안하게 살 태평 세상, 태평천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 뭐 좋은 세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 윤직원의 인식을 보여주는 말이죠. 근데 이 인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볼 땐 아니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현실, 인식이 잘 드러난 표현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제목에도 해당되고 소설에서도 나오는 태평천하라는 말은 표현으로 봤을 때는 반어적인 거죠. 현실의 상황으로 보자면 반어적 표현이에요. 현실은 결코 태평하지 않은데 태평천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윤직원은 반어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사용한 건 아니죠. 윤직원은 정말 태평천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직원이 태평천하요 하고 얘기할 때는 반어적 표현을 해야지 라고 하는 의도로 쓴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독자가 봤을 땐 태평천하 아닌데 현실과 반대네 라고 생각하죠. 그럼 작가도 그 현실과 반대로 볼 수 있는 태평천하라는 말을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제목이 하고 있는 기능으로 보자면 현실과 반대되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잘못된 현실 인식을 하는 윤직원을 비판하고 풍자하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거죠. 그래서 윤직원에 대한 어떤 생각, 이것을 비판하고 풍자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윤직원이라는 인물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의도도 있지만요. 윤직원이라는 인물, 이런 유형의 인물이 이 윤직원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윤직원은 가상의 인물이니까 이런 유의 인물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인물들을 이런 윤직원의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풍자한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윤직원에게 발언권을 좀 많이 줬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게 함으로써 이런 인물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민체제에 순응하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협조하며 편안하게 안정된 생활을 하던 친일 지주 또는 이렇게 돈 있는 자들 이런 이들의 타락한 잘못된 인식이나 의식세계, 역사관 이런 것들을 풍자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민체제에 순응하고 협조하며 안정된 생활을 하던 친일 지주들의 타락한 의식을 풍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넘어갈게요. 이 부분에 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아놨죠. 윤직원이 바람직하지 않은 인물인데 그가 막 말을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람직하지 않은 인식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을 거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게요. 땅! 방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우리 무슨 발광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막 난리 치는 거. 그러니까 72세 할아버지를 막 요란스럽다, 발광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윤직원은 굉장한 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거든요. 막 진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에 봉착했고 막 충격과 진짜 막 공포에 휩싸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물을 딱하거나 안타깝게 표현하지 않고 요란스럽다, 괄괄하다, 발광하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부정적
인물, 이런 인물의 행동을 풍자하고 희화화함으로써 어떤 비판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식구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깜짝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지는 않는가? 상성은 이제 미치는 거예요. 혹시 이거 너무 충격받으셔서 미치시는 거 아닌지 하는 의심의 눈빛이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다들 어떻게 하면서 막, 저 윤직원 영감 막 미치는 거 아니야? 그런 눈빛으로 봤다는 거죠. 지금 막 완전 분노했어요. 착착 깎아 죽일 놈. 또 막 여러 겹 막 이렇게 깎아 죽인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끔찍해요. 그놈을 내가 편지해서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할 걸. 그러니까 징역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막 손자를. 100년 징역 살리라고 헐티여. 뭐냐 그놈을 3천석거리는 직분하여 주려고 하였더니 굉장히 지금 땅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3천석 정도 쌀이 나올 만한 그 땅을 직분 나누어 주려고 하였더니 뭐냐 그놈 3천석 거리를 톡톡 팔아서 경찰서에다가 사회주의 허는 놈 잡아가두는 경찰서에다가 두어버릴 걸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후회하듯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를 뿌득뿌득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나쁜 종아기 내가 이렇게 종아기가 나쁠 줄 알았으면 걔한테 줄 재산을 경찰서에 다 줘서 사회주의 하는 놈 종아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다 잡아 가두게 할 걸. 죽일 놈 하면서 지금 엄청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굉장히 절망하고 있는 심정을 드러내죠. 이 태평천하에 하면서 나는 지금 현실 잘못 파악하고 있는 모질이라는 것을 지금 윤직원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쿵쿵 발이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꿇어 앉았던 윤주사와 종수도 따라 일어섭니다. 그놈이 만석군의 집 자식이 그러니까 만석 굉장히 만석을 막 얻어낼 만큼 진짜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집 자식이 세상 망쳐놓을 사회주의 불황당패에 참석을 희어 죽일 놈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막 충격에 휩싸였어요. 연달아서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차차로 사랑방께로 멀리 사라집니다. 지금 공간에 이동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 그러니까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그 소리가 뒤에 처져 있는 가관 식구들의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 뭔가 불길한 냄새가 나는 거죠. 가득히 어두운 얼굴들을 면면상고 서로 말없이 막 쳐다보고 있으면서 말할 바를 잇고 몸둘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뭐지? 뭔가 불길한데? 우리 어떡하지? 저렇게까지 막 발광을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가문이 큰일 날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어떡할까? 남은 식구들은 사실 막 창식이라든지 종수라든지 다 능력 없는 애들이잖아요. 윤직원 재산에 기생하면서 술 먹고 놀고 먹고 하던 사람들이고 또는 그냥 집안의 여인들이에요. 예전에는 여자들에게 고등교육 시키지 않았으니까 어떤 좀 생활이 이끌어 나갈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직원이 갖고 있는 재산 없으면은 다들 그냥 길거리에 낳는 백수에 불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약간 이 암담하고 불길한 기운에 휩싸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장수의 주검은 시신이죠. 그걸 만난 군졸들처럼 완전 그럼 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완전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주변을 살펴보면서 이 작품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윤직원이 또는 윤직원의 가문이 몰락할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여기서의 장수는 이 집안의 어떤 전체적인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끌고 갔던 윤직원일 거고요. 군졸들은 나머지 가권이라고 나와 있는 이 식구들일 거 아니에요. 이들이 모두 다 몰락할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몰락했다라고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말줄임표를 하면서 뭔가 불길한 여운을 좀 남겨주죠. 그래서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해줘요. 선생님, 그냥 종아기에게만 문제가 있을 뿐 윤직원이 너무 걱정했지만 윤직원은 별도로 잘 살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이 15장의 제목이 망진 자는 호얀이라 라고 했던 것을 잘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가 그 자식인 호해였다 라고 하는 제목을 왜 썼겠어요? 이 윤직원의 집안을 망하게 하는 자도 사실은 멀리 있지 않는 이 집안의 식구, 뭐 종학이거나 아니면 그 외에 무능력한 자식들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전보를 통해서 윤종학이 잡혔다라는 식의 이제 내용을 보여주고 그 이후의 반응이 완전히 그냥 우리 집안 다 망했어라고 하는 절망적인 윤직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윤직원 일가가 몰락할 것이라는 주제의식, 전체적인 내용을 암시해주죠. 이 소설 내에서는 사실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윤직원 일가 몰락한 것도 아니고 뭐 일본 순사가 와갖고 네 손자 뭐 사회주의 한다며 라고 하면서 막 다 뒤집어 엎고 조사하는 장면은 없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상 이제 착착착 망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구나. 굉장히 욕심부리고 살던 윤직원이 망해가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준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태평천하의 마지막 장까지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마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직원이 자신만의 태평천하를 길이 보전하기 위해 이런저런 계획을 했었는데 그중 마지막 기대주가 누구였었죠? 바로 종학이었는데요. 그러한 기대감을 완벽하게 좌절하게 만든 핵심 소재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전보죠. 전체적인 흐름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극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종학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종학이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겉은 사회주의지만 실상 독립운동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본다면 종학이는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게 긍정적인 인물을 소설 내에서 가장 부정적인 인물인 윤직원이 비판을 하죠. 죽일 놈, 이 태평천하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에요. 부정적인 인물이 긍정적인 인물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 방식은 다른 소설에서도 가끔 나오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나보다 바람직한 행동,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반성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인간인 윤직원은 바람직한 인물을 보고 죽일 놈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물이 제정신 못 차리고 긍정적 인물을 비판하는 장면에서 독자는 에라이 나쁜 놈 끝까지 정신 못 차리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의식이 더 강화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독자는 종학이와 같은 삶의 가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지 않을까요? 종학이를 제외한 다른 부정적인 인물들이 벌이는 대부분의 일화나 이야기들은 윤직원의 집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데요. 이 공간이 지니는 의미도 짚고 넘어갈게요. 이 공간은 일제강점기, 일제와 결탁해 불을 누리며 살아가는 윤직원과 그 가족들이 사는 공간입니다. 요건 그냥 단순한 차원에서 내용을 본 거고요. 두 번째는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 타락한 삶이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기도 해요.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윤창식이라든지 윤종수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타락하게 사는 삶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도 못한 채 그냥 생과부로 늙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불행한 삶을 사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부정적인 인물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은 대부분은 긍정적인 속성을 가진 인물이 없어요. 긍정적인 인물은 이 집 바깥에 있잖아요. 윤종학.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바로 이 윤직원의 집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게 대부분 이 소설의 주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 작가는 당대 사회의 모순과 중산계층의 부정적 인물에 대한 풍자,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잘 해내는 것이죠. 윤직원 영감과 그 자식들, 그 자식의 자식들, 그 자식의 자식의 자식들, 이런 인물들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다양한 세대들이 한 집안에 있으면서 다양한
세대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란했던 당시의 시대상처럼 서로 갈등을 빚고 혼란한 모습을 보여줘요. 서로 친밀하고 호의적이고 따뜻한 말을 주고받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갈등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콩가루 같은 그런 집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시대의 다양한 가치관을 다양한 세대들의 갈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을 가족사 소설이라고 합니다. 태평천하에 나오는 인물들은 윤종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적인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채만식은 인물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좀 부각시켜서 소설을 썼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혼란한 시대에 나타나는 다양한 부정적 인간형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는 혼란스러웠으니까 그 시대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거나 이 기회를 틈타서 안정적으로 잘 살고 싶었던 그런 부정적인 인간형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다 노골적으로 그대로 낱낱이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봤을 때 거꾸로 이런 모습들로 살지 말아야지. 이런 모습들로만 살지 않으면 바르게 사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부정적 측면의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하게 사는 거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잘 살려 표현하면 그 모습에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 된 독자들이 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 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채만식은 부정적인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잘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표현 방식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는 그 다양한 표현 방식들을 비중 있게 잘 다루는 편이니까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판단을 제시하는 것. 그러니까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고 15장 내용을 볼 때 선생님이 같이 잘 얘기를 해줬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작가의 생각을 그대로 잘 노출시켰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어적 표현 통해서 반어적 표현은 비꼬거나 약간 빈정거리거나 비판의 태도를 보여주는데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인물을 격하시키고 원래 좀 나이도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잡아서 볼 수 있게끔 우스꽝스럽게 추락시키죠. 그러면서 웃음을 유발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방언이나 비속어를 통해서 현장감을 살리면서도 인물을 희화화하죠. 말대가리 윤용규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었습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는 뭐뭐하겠다요, 뭐뭐합니다 등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경어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말하는 사람과 내가 친밀하고 가까운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사무적이거나 형식적인 말투가 아니기 때문에. 친한 사람이 나에게 야 누구 때문에 힘들어 누가 조금 나쁜 것 같아 하면 더 몰입해서 야 진짜 걔 나쁘다 하고 같이 좀 흉도 보일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롱과 풍자의 의도가 조금 더 강화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효과를 만들어준 거죠. 판소리 사설과 유사하기도 하는 거고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면 대 면으로 판소리의 창자가 그 안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직접 다가가서 얘기하면서 친밀하게 공감을 유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한 표현 방식은 작가가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중요한 표현 방식에 해당하니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태평천하의 전체적인 내용 정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길었는데요. 작품 자체가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이 큰 만큼 꼼꼼히 정리하고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잊히지 않을 하나의 중요한 작품으로 남게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